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방탄복 입은 이재명. 어제 출정식에 방탄복을 입고 나와서 화제였습니다. 테러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고요. 네.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와서 그다음 파란색 그 선거운동 점퍼로 갈아입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 옷을 벗고 나니까 안에 하얀색 셔츠가 나오잖아요. 네. 셔츠 위에 흰색 방탄복이 같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언급을 했는데 내란이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방탄복을 입고 유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거론을 했었어요. 뭐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1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지지율 1위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보니까 뭐 무난히 당선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는 많은데 네. 마지막 변수가 바로 이 신변 리스크, 테러 리스크라고 설명을 해요. 뭐 음. 왜 오버하냐라는 뭐 시각도 있지만 일단은 피습이 좀 반복이 됐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송영길 전 대표 망치 테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게 흉기 피습이 부산에서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 총기 피습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흉흉한 소문, 뭐 제보가 쏟아진다고 해요.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이재명 후보 암살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권총을 밀수했다라는 제보가 의원들한테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또 보도에 따르면 네. 뭐 이건 제가 확인은 잘 안 되던데 보도에 따르면 경호팀 내부에도 첩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 경호팀원들 이력서를 전부 재검토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호팀 안에 첩자가 있다. 네,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근도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후보한테 악마화를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안 그러겠지만 혹 만에 하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친다면 너무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우리로선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예. 그러면은 방탄복 입는 것 외에 어떤 대비책들을 마련했습니까? 첫째로 테러 대응 TF를 선대위 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인, 경찰 출신 현역 의원들 뭐 이를테면 부승찬 의원이나 이모선 의원 이런 등등 뭐 후보 안전실 이라는 걸 구성해서 이제 대응하기로 했고요. 선대위 안에 후보 안전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선거 유세할 때 이거 이제 검토 중인 이제 방안인데 후보 주변의 사면에다가 뭐 방탄 유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저격을 차단하기 위한 풍선을 두는 방식. 지금은 이제 지지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풍선이 있는데 네네. 그걸 좀 전면적으로 두는 방식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파란 풍선을 통해서 저격을 막는다? 막는 방패처럼 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조준하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 유세보다는 좀 온라인 유세를 병행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실은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1등 전략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좀 소극적으로 다니면서 어제도 보니까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이제 공식 유세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렇게 공식 행사 마치고 나오면은 기자들이 쫙 달라붙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서가지고 질문 받고 질의응답 즉석에서 하는 거. 지금 그걸 하기도 힘들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같은 이제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설화 리스크를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인 국민의힘에서도 선거 조용히 치를 명분 쌓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충성 경쟁을 과도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국민의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뭐 비판 논평을 낸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후보 안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난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렇죠. 만에 하나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나중에 얘기했던 것들이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낸 것도 화제였어요. 어제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홍준표 죄송합니다. 홍준표 후보 측이 좀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봤을 때 좀 약한 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내 입장에선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본선 후보로 나왔으면 제일 부담스러웠을 거다. 네. 이건 사실은 칭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나중에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고 그리고 나서 홍준표 후보 측 경제 책사인 이병택 하이스트 교수가 네. 나 이재명 캠프에 조인한다. 홍준표 캠프의 경제 책사가 네. 이재명 캠프로 옮기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밝혔어요. 예. 사실은 이 이병태 교수를 향해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쪽에서도 좀 당기기 시도가 있었는데 예. 나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분이 사실 예전에 뭐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 뭐 문재인 정부는 정신분열증이다, 뭐 이런 어떤 뭐 막말 이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받기 힘들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실제로 이 이병태 교수가 선대위에 참여하는지는 좀 오늘 내일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에는 조인한다라는 이야기를 썼던데 이병태 교수가. 내가 가겠다 예. 였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있었는데요. 박순봉 기자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것부터 좀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평가도 그렇고 실제 행보도 그 대선 이후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고 예. 실제 이 발언 같은 것들도 거기 많이 담겨 있는데 어제 그 페이스북 그 홍준표 전 시장한테 러브콜 보내는 그 페이스북 보면은 좀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은 뭐 홍준표 선배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냥 이런 친근한 표현뿐이 아니라 네. 좌우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 뭐 공약 같은 것들도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 갔다 왔을 때는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대통령일 때예요. 대통령일 때 돌아와서 막걸리 마시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좌우 통합 정부 만들자. 그다음에 뭐 교제 혁신, 첨단 기술 투자 확대 이런 거 하자. 모병제 이런 공약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좌우 통합 정부에 대해서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을 카운터파트로 생각을 한다라는 좀 무게감 있는 그런 표현으로 좀 읽힌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거죠. 대통령이 되면 파트너가 돼 주십시오. 어떤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자체가 대선 이후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SNS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SNS 준비된 게 있나요? 없습니까? 예. 막걸리 얘기 어제 화제였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인물들 포함해서 뭐 지금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도 뭐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약해 보면은 어제 뭐 10대 공약 같은 것들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일단 그 경제 성장하고 대신에 내란 세력 빼고 모두 다 함께하겠다 이런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만들어질 때도 똑같이 탄핵 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좀 한계점으로 지적이 됐던 게 바른정당 세력을 포용하지 않은 것이 좀 고립시켰던 것이 좀 그 넓이 확장성에 좀 한계를 지녔다라는 그런 걸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내란 세력만 아니면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하는 그런 세력만 아니면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국정 운영까지 편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 승리가 되게 급급한 사람이라면 네네. 이기는데 굉장히 그 초점을 많이 뒀을 텐데 그 이유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정부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좀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니까 격차를 크게 벌리겠다 이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7% 정도 차이로 이기는 거 말고 압승을 하겠다. 역대 가장 많은 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때가 아마 50 몇 %였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보겠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 네. 우려가 나오는 게 예전에 뭐 정동영 후보 때보다 더 뭐 심각하게 네. 그때처럼보다 더 심각한 차이로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음. 근데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뭐 작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게 이게 다 흡수하려고 들면은 네. 결국엔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병태 교수 사례도 얘기를 했는데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세력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로 보면은 근데 다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에는
파이가 커져서 쪼개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쪼개질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탄복 입고 나타난 것도 그냥 뭐 사회의 단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후보 왔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 CBS 앞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경호 인력.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냐고 했더니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들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후보가 각각 40여 명. 그게 그러니까 그 캠프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 등록하면 예. 붙여주는 거죠, 나라에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10여 명, 한 10명 초중반 정도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후보 등록 후에 한 20명 정도 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씩 각각 늘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대선이랑 비교하면 이준석 후보한테 붙은 게 거의 1, 2당 후보한테 붙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만큼 뭐 사회가 위험해졌다 이런 건 좀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김문수의 계엄 사과. 이제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먼저 사과를 했어요. 네, 어제 선대위 회의 일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먼저 어제 사과를 했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어제 저녁에 좀 이어받았습니다. 채널A 인터뷰를 했는데 진행자가 물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했는데 입장 밝히실 게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수출 외교 다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계엄과 관련한 첫 사과였습니다. 사실 경선 때 저와 인터뷰를 할 때도 계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는 했는데 그게 사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죄송하다. 뭐 제가 대신 반성한다. 이건 아니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계엄에 대한 사과는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라 이런 요구가 나왔고요.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하는 태극기 세력에서 이제 반발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만 가지고도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반대했지만 지금은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제 태극기나 아니면 당내 일각에서 또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지금 계엄에 대한 입장만 밝힌 거지 탄핵에 대한 입장은 안 밝혔거든요. 어제는 사과는 계엄에 대한 사과만 한 그렇죠. 거지. 네. 그 다음 단계도 봐야 될 것 같고 김문수 후보의 어떤 첫날 일정 네. 대전 현충원을 어제 방문했었는데 여기서 사실은 사건이 좀 터졌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묘역에는 왜 안 갔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 상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 연평해전 모욕 가셨는데 최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신 이유 있을까요? 어디 묘지? 최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냐? 최상병 묘역이요. 참배를 왜 안 하냐? 안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최상병 묘역 밑에 연평해전. 연평해전 네, 이렇게. 오늘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랑 옆에 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답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뭐 일부에서는 최상병 사건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뭐 민주당 중심으로 이런 비판이 좀 나왔었는데 들었을 때 맥락상 묘역의 위치가 어디냐를 갖고 답하는 걸로 보이고 특히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사건 일주기 때 분향소도 왔었다. 그래서 뭐 그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을 지지하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도 뭐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저기 지금 저걸 잘 보면은요. 그러니까 최상 연평해정 옆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연평해정 옆에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하는 걸로 뭐 지금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다만 초반에 그 옆에 자가 잘 안 인식됐을 때는 제대로 인식 안 됐을 때는 최상병 사건을 연평해전으로 알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만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거죠. 네, 다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실무 기능에 좀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사실 저런 데 현장 가게 되면은 후보나 대표한테 사전 정보를 좀 줬어야 됐고 저런 어떤 그렇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리고 계엄 사과가 오늘 메인 뉴스로 구성되게끔 아마 메시지를 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라면은 최상병 묘역도 애초에 일정에 넣었어야 되는 사실 저 바로 옆에가 최상병 묘역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지나서야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 최상병 묘역에 갔었고 후보는 안 갔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캠프 후보실에서 일정 메시지 이런 것들 담당했던 한 엘리트 실무자한테 좀 취재를 했는데 네. 당 상황이 지금 캠프가 당 선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게 어설프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아직도 안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캠프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상황이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2등만 안 뺏기면 감지덕지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라는 정도. 평가가 당 관계자한테 지금 나올 정도로 자주 섞인 목소리죠. 당 내분 사태가 발생했고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특히 어제 대구 유세에 갔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예. 밑에 있는 청중들이 아주 싸늘했고 또 뭐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가 취재한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굉장히 큰 불안이 있는 게 그 이번 사태, 그러니까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실패했던 이 사태는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표현들이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바닥이 아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크게 뭐 세 가지 지점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보면은 그 한덕수 후보를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선대위 구성을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통합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걸 상정하고 인선을 대충 꾸려놨던 게 있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됐지만 그 구성은 그대로 오다 보니 그렇죠. 뭐 상당수를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약간 호흡이 안 맞는 요런 모양새란 호흡이 얘기예요? 안 맞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쓸 사람이 없고 지지하는 의원들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일을 하겠느냐. 광장 세력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시 손잡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 세력이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황교안 후보라던가 이런 쪽하고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당내 부족한 의원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쪽과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고립된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더 보수 극우화되는 정당의 입지가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원들이 여전히 그 쌍권 내지는 뭐 친윤 지도부라고 하는 그 지도부 하에 있는 분위기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선 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장만 쏙 빼고 비대위원 원래 있던 사람을 비대위원장 자리로 옮기는 선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아, 이 정도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싹 다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재선 의원이 하는 얘기인데 친윤 내지는 범친윤이 한 7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력들은 합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꼭 두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 예를 들어 원내대표 선거를 벌써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쌍권 내지는 현재 기존 지도부한테 좀 그 고개를 숙이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의 그 그림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당내에서 나온 얘기는 지난번에 그 후보 교체하려고 했다가 결국 부결됐던 거는 당원들과 의원들의 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한동안 유지되게 되면은 당이 더 밑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김광일 기자도 좀 언급을 해준 건데 지금 잘 이관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윤재욱 총괄본부장하고 박대출 사무총장, 총괄지원본부장도 맡고 있는데 좀 티격태격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소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 사무처 국실장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회의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박대출 사무총장이 운영하려고 하는 회의였죠. 근데 여기 먼저 윤재욱 총괄본부장이 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대출 사무총장이 나중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나 해서 그냥 우리가 가지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그다음에 뭐 임명장 주는 거 누가 먼저 받아야 되나 약간 티격태격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라는 너무 거예요. 사소한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건데 지금 이게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선 박대출 사무총장이 힘을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지명한 사무총장. 예, 예. 근데 이제 윤재옥 총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한덕수 후보 좀 중심으로 짜 있는 이런 선대이거든요. 예. 이런 지금 신경전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커지면은 그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홍보 시장 같은 거 다 뒤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이 또 제대로 안 되는 실제적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고요. 마지막 이슈 넘어가죠. 벼랑 끝 윤석열 부부. 어제 내란 사건 형사 재판이 있었죠. 네, 포토라인이 사실 주목됐었어요. 원래는 주차장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지상으로 출입하게 된 첫날이었기 때문에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 포토라인 그냥 지나가면서 취재진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고 입장을 했고 나중에 점심시간 때 나왔을 때 그 마지막에 퇴장했을 때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법정 안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재판 재판 상황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었던 오상배 대위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화기 너머로 그러니까 이진우 윤석열 간 통화를 나도 옆에서 있다 들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명당 1명씩 들쳐갖고 나와라. 그리고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나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전에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새어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비화폰 통화였는데 그 비화폰에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써 있었고 그 비화폰을 내가 옆에 있는 이진우 사령관한테 건네줘서 통화가 이루어졌던 거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진술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하고 또 취재진이 들었던 얘기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휴정 중에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라고 이렇게 육성으로 말하기도 했대요. 뭐 이런 상황이 어제 있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전에 사실 검찰이 이제 이제 조사 받읍시다를 해왔었는데 구체적인 날짜까지 짚지는 않았었거든요. 내일 나와라라고 지금 소환 통보가 돼 있고 다만 지금 선거 중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소환 불응할 거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목해야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